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24명 발생했습니다.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수치는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따라준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급속하게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죠.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조지현 기자. 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확진자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4명으로 사흘째 500명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96명,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경기가 가장 많습니다. 162명이고 다음 서울이 131명, 인천 24명 등 수도권에서만 3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40명, 광주 30명, 충북 18명, 경북과 경남에서 16명씩 나왔습니다. 현재 13,761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위중증 환자는 380명입니다. 사망자는 10명 늘어 누적 1,195명, 치명률은 1.69%입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확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떻게 추세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감염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죠. 네, 이번 주말 거리두기 단계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집단 감염은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감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체육시설, 학원, 사우나 등의 집단 감염이 크게 줄었다면서도 개인 간 접촉에 의해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임, 약속, 이동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요양병원, 종교시설, 기도원 등에서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성동구 거주시설 및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집계됐고 양천구 소재 요양시설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과 경남 진주 기도원에서도 3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집단 감염은 전국으로 퍼지면서 확진자가 6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BTJ 열방센터발 감염 확산세가 예전의 신천지 사태만큼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아직 대상자의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관련 확진자는 어제까지 662명입니다. BTJ 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센터 방문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확산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열방센터 측에서 제출한 출입 명부와 방역당국이 따로 파악한 경우를 모두 합치면 관련자는 3,000명이 넘는데 아직도 센터 방문자의 60% 이상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열방센터 감염이 과거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와 비슷한 사례라며 방문자들은 신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열방센터 측은 뒤늦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호소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상주시의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 폐쇄 명령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관련 확진자가 600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19 입원 환자 1명의 평균 진료비를 고려하면 예상 진료비가 30억 원이 넘어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부분을 열방센터나 방문자 개인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별도의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BTJ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과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전수검사라든지 가석방과 같은 다양한 조치가 시행 중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49명입니다. 이 중 교정시설에 머물고 있는 확진 수용자는 서울 동부구치소 623명을 포함해 922명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전수검사를 시행 중인데요. 오늘은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470여 명과 수용자 530여 명이 9번째 전수검사를 받습니다.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기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신입 수용자 입소 전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늘립니다. 신입 수용자는 격리하기 전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격리 해제 전에도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정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가석방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수용자 900여 명이 가석방됩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과 모범 수용자를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무기, 장기 수용자와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TBS 보도본부 조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눠보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주요 이슈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500명대가 나왔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네, 확실히 안정화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성률에 있어서의 변화도 예전에 2% 또는 1% 후반에서 지금 거의 1%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 부근이 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를 잘 관리한다고 하면은 500명 부근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향후에 단계 조정이 되더라도 좀 더 국민들이 협조하시고 방역 당국에서 좀 더 밀어붙여서 백신 접종 전까지 상황을 좀 더 호전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완화를 하게 되면은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방역 당국이 또 국민들께서 좀 더 협조하시면은 좀 더 좋은 상황으로 간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좋은 상황이라 하면 대략적으로 수치가 어느 정도가 나왔을 때? 제 생각으로는 만일에 100명대 떨어뜨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200명, 300명 수준으로만 떨어뜨려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정도가 되어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면서 또 일상으로 회복되는데도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400~500명 이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숫자를 가급적 최대한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 그걸 떨어뜨린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바이러스 전파가
더 억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조지현 기자가 리포팅한 것 중에 몇 개 살펴볼게요. 일단 법무부가 오늘 재소자 중에 900여 명을 가석방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부구치소를 비롯해 교정시설에서의 감염 확산이 좀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 가석방이 확산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교정시설에서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고 또 잡을 자신이 이 교정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교도소의 수용 인원을 줄여가지고 N수를 줄여서 감염자 수를 줄여보자라는 발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이니까 교정당국의 뭐 처지야 이해가 됩니다만은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지금 교정당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역사회 연결고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정당국에 수용되어 있는 수감자들은 굉장히 불안하긴 합니다만 수감자들과 가족들은 굉장히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은 좀 낮았었거든요. 장소의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900명 이상의 분들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교정당국이나 방역당국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법무부나 혹은 교정당국이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과연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지역사회로 편입시키는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이게 저는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좀 걱정입니다. 그 가석방되는 인원 중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면 또다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죠. 언제든지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코로나 1차 대유행의 중심이었던 신천지 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공판이 있었습니다.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일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판결 자체 상당히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요청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거를 안 한 것이 방역을 방해하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매우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역학조사는,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역학조사는 생명과 같은 두 개의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신속성과 정확성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당장 역학조사가 필요해서 신속하게 필요로 하는데 한 달 후에 줘봤다고 할까요? 그럼 한 달 후에 주더라도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형법상 범죄 구성 요건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예. 역학조사는 신속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준 것이 과연 역학조사를 방해하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원은 방역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방역과 관련해서 방해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좀 얘기했죠.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거를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방해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그것이 단독이었던 아니면 단독이 아니었던 역학조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영장 없이도 현행범을 체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범죄를 구성하는 현행 속에 있기 때문에 체포가 되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역학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범죄 구성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언가 판결에서 이 본질적인 것을 예.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어떤 형법으로서의 규정을 정할 때 그거의 본질 우리가 그렇게 법을 정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법원이 간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판결에 문제가 있다, 아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강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 판결이 그 유사한 역학조사 방해를 받고 있는 방해 사건에도 이 판결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실은 그 감염병 예방법이라든가 혹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같은 것들이 좀 갑작스럽게 2015년에 만들어졌고 이번에 또 갑작스럽게 보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미비점들이 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제 그런 미비점들이 이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판결에서 많은 그 뭐 설대우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판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판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네. 법적 허점을 뭐 법령 개정이라든가 혹은 시행령 개정들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다가 시설 현황이나 명단 제출을 역학조사의 한 항목으로 집어넣으면은 사실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앞으로는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보완을 해야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왜 우려스럽냐면은 BTJ 열방센터 방문자들이 지금 검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결이 어떤 그들에게 주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신천지 교회와 가장 유사한 사례가 BTJ 열방센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BTJ 열방센터 분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좀 이렇게 동시에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제 채찍 전략으로 이제 일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검사를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등등등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욱더 숨게 만들고 더욱더 검사를 하지 만들게 하는 효과를 좀 낳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엄벌할 것임을 경고를 하되 또 한편으로는 익명검사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회유책으로 가능하면 빨리 검사를 많이 받게 해서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게 사실은 엄벌을 단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좀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협조해서 좀 강원 전략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BTJ 열방센터가 뭐 제2의 신천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제나 이제 종교가 이제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은 뭔가 생각이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 신념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이것이 자기 믿음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실정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실제로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협조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협조가 잘 안 되어서 한동안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TJ 열방센터 같은 데서 제가 굳이 해결책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 종교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 주셔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셔서 그분들이 종교 내에서의 어떤 권위, 종교 내에서의 어떤 질서 이런 걸 가지고 설득하고 협조하고 이래야만이 해결이 되지 그 이외에 다른 비종교적 영역에서 법의 잣대나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교에 계신 분들이 그런 지도자들께서 방역에 협조하신다. 또 사후상공인을 위한다. 그리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어떤 그런 철학이랄까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종교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치료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2차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상 결과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에서 이제 2차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했었죠. 항체 치료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세 번째 이제 그 허가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항체 치료제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약간 제대로 된 치료제 중에서는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치료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부터 하나 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는 중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초기 환자 중에서 중증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이제 그분들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이 항체 치료제의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C사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임상 대상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코로나19 증상 발현 7일 내 환자, 그러니까 비교적 초기 환자들이죠. 예. 그리고 또 경증 환자나 이제 중요하게는 중등도 이상의 환자.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냐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기보다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과한 치료를 받더라도 산소 치료 정도를 받으시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셀트리온 이 항체 치료제를 이제 처방을 해본 것이죠. 네. 그랬더니 전체 중증 환자,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54% 정도가 중증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중환자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막아줬다라는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고요. 좀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어떤 결과냐면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 등에서 50세 이상의 환자들만 이제 따로 조사를 해본 거죠. 또 50세 이상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한 68% 정도가 중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방지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다른 또 이제 의미 있는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회복 기간을 이제 약간 단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위약군은 8.8일 정도 회복 기간이 걸렸는데 이 약을 투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4일 정도 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약군보다 5 내지 6일 정도 빨리 회복되는 결과를 보였다라는 게 이 C사에서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이고요. 이런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C사는 지금은 데이터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어떤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진행을 해서 좀 더 보완된 데이터들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아마도 정부는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적으로 내놓는 조건으로 아마도 의료 임상 현장에서 2상 시험까지의 결과만을 놓고서도 이 환자들에게 투여를 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도 있는데요. 이제 예. 그 한계는 설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좀 걱정했던 것은 이제 이 항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일단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쇼크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원래 중증으로 이미 빠져 있는 환자한테 투여할 경우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임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약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중증에 빠져 있는 환자한테 썼을 경우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경증이거나 중등도의 분들에게 7일 이내 감염되고 나서 7일 이내에 사용하게 되면은 중증으로 또는 위중증으로 빠지는 걸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볼 수가 있냐면 이거예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감염이 나오게 되면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이 하루에 20명, 많게는 40명까지 사망자가 나오게 되고 의료 체계가 굉장히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80대 이상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계신 분들이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향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약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분들은 놔두게 되면은 위중증으로 가는 거는 네.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50대 이상의 결과입니다만은 80대 이상일 경우는 결과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오래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만일에 이 약을 쓰게 되면은 68%가 아니라 대조군에 비해서 한 80%, 90% 정도의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의 적극적인 치료 대상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또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약을 초기에 쓰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의 생명도 살릴 수 있고 예. 이분들이 중증으로 빠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의료 체계에 대한 압박도 줄여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고무적이다. 다만 아직까지 테스트에 참여한 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결과는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의료 현장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코로나19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는 이제 과가 이제 감염내과 전문의들인데요. 이제 제가 감염내과 전문의들 여러분들과 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장 주목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코로나19를 무서워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10명 중에 1명 혹은 뭐 5명 중에 1명 이렇게
그 연령별로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380명의 위중증 환자가 있습니다만 그 위중증 환자 대부분도 다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 항체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단 2상 임상시험에서 나왔고 3상 임상시험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보완이 된다 그러면 방금 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 초기에 발견되었을 때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곧바로 이제 이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게 되면 그 중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가 중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위중증 환자가 380명인데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0한 뭐 네네. 40명 정도 170명 정도로 절반 정도로 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 유행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응하기가 훨씬 더 이제 원활해질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는 의료 거죠. 현장에서도 뭔가 숨통이 좀 트일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점이 이제 이야기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무증상자라든지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초기에 굳이 이 약을 뭐 투여받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50대 이하면서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으로 경증이나 무증상일 경우에는 이 약의 대상자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약이 투여될 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적게는 40만 원, 좀 많게는 100만 원 사이가 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한 번 투여할 때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또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50대 이하면서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이면서 경증이나 무증상인 분들에게 굳이 이 약을 쓸 동기가 없는 것이죠. 이분들은 뭐 심지어 자가격리나 아니면은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극단적이라고 하더라도 네. 병원에서 크게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완치가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쓸 동기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위험한 분들에게는 감염되자마자 썼을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고 하는 점, 또 병상 부족 때문에 계속 문제였잖아요. 병상 부족은 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을 써야 되는 분들한테도 병상 부족 문제가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총체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약이 사용이 돼야 되는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괜찮게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건 치료제가 지금 한 3개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3가지의 각각의 뭐랄까요? 효능, 효과? 어떨까요? 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와 비교하면? 우선 좀 비교를 하면 크게 지금 항체 치료제는 전 세계에서 2개가 미국에서 이미 허가가 났고요. 네. 긴급 승인 허가가.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그다음으로서는 거의 제일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각각이 좀 다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미국에서 일라이릴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항체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1개. 그다음에 리제네론은 항체가 2개로 되어 있어요. 2개로 되어 있는 복합제입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것도 1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항체 치료제는 제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파우치 소장 같은 분도 항체 치료제는 변이가 생기게 될 경우는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면 항체가 어떤 특정 부위 한 곳에 붙게 되는데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 이게 못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걱정을 파우치 소장이 하는 거죠. 작동을 못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리제네론은 2개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개로 되어 있는 거는 비교적 변이가 생기더라도 좀 더 예. 약효를 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 항체 모두 다 변이체에 의해서 무력화되지 않고 약효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만 하더라도 이번에 네이처 메디슨에 나온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실제로 변이체 몇 종류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다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향후에 더 많은 변이체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변이체들이 이 약들의 효과를 극복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충분히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향후에 다른 변이체는 어떨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이체가 앞으로 또 수만 종이 나오게 되면 이 약이 또 무력화되는 변이체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런
그런데 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예. 언제나 중요한 것은 변이체가 나오더라도 주류가 돼야 되거든요. 네. 주류가 되어야만이 그 주류가 다수의 환자를 만들고 다수의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약을 쓰기 때문에 약이 작동 안 한다. 이렇게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이체가 나와도 주류 변이체가 안 되면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약을 무력화시키는 변이체가 주류 변이체가 되면 그때는 생각해 봐야 되지만 향후에 나오는 변이체가 굉장히 확산 속도를 빨리 해서 주류가 되면서 이 약을 회피한다. 이거는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기후에 거치기를 바라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그중에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 TBS 보도본부의 안면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입원 환자까지 3대 지표가 모두 최악의 수준인 미국. 믿을 구석인 백신 접종마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데다 접종 장소나 필요한 의료 인력, 또 백신 운송이나 보관을 위한 물류망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까지 2천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재 접종률은 목표치의 20% 수준. 미 보건당국은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2차 접종 백신 재고를 우선 방출하고 접종 대상도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 보유자로 확대했습니다. With the case counts we face now, there is absolutely no time to waste. We need doses going to where they'll be administered quickly and where they'll protect the most vulnerable. 오렌지 카운티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대규모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까지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강화된 방역 조치도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는 26일부터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음성 판정 진단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의 이런 노력을 무색해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대학 미식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팀이 확정되자 해당 팀의 팬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엄청난 인파인데 코로나 확산의 전조는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위해서 디즈니랜드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또 쓰고 있고 2차 접종분까지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게 접종률이 높지 않아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수용성이 낮다는 거죠.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인종별로도 수용성에 대한 차이가 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접종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화이자 백신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화이자 백신은 콜드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체육관 시설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화이자 백신을 아주 신속하게 접종하려고 하면 의료진, 간호사 이런 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콜드 체인, 운송, 그다음에 접종 인력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채로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확산이 많이 되어서 하루에 거의 4,000명씩이나 사망을 하고 하니까 백신을 빨리 접종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백신 접종에 돌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 중에 곳곳에서 문제가 막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마 이렇게 백신 접종에 속도를 못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백신 확보와 함께 장소나 인력 이런 것들도 꼼꼼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어떤 대응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심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여당 국회의원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이나 정부 여당 내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대목들을 들었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선 병원에서 접종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일선 병원에서 그대로 맡길지
아니면은 미국이라던가 외국처럼 별도의 접종 장소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뭐 드라이브 스루 접종이라던가 보건소 접종이라던가 아니면 거점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단체 접종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지를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접종이 시작되긴 합니다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노바백스 백신,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나오면은 각각의 이 한 바이얼에 들어있는 양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콜드체인도 당연히 다르다라는 거 우리들이 여러 차례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독감 백신처럼 그냥 일률적으로 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혹시 부작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사고 같은 게 나면은 작년 9월, 10월에 독감 백신 접종이 잠시 중단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백신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 수용성이 갑작스럽게 몇 번의 그런 일로 확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효율적인 이 뭐 보건으로 전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드라이브 스루, 보건소, 체육관 혹은 학교 등의 시설을 활용해서 필요하면 찾아가서 접종을 하고 예.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소를 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9명 혹은 뭐 10명씩 이렇게 세트를 지어가지고 접종을 하는 방안들 같은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2월부터 지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체계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접종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접근성을 일단 높여야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어떻게 이 백신 접종 대상자에 그 편입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접종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그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화이자 백신 얘기가 나온 김에 교수님, 미국 의사가 접종을 했는데 접종 당시에 발작을 일으켰고 끝내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백신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당국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이자 백신을 맞아서 사망한 경우는 네. 지금 이 경우를 포함해서 거의 3건 아니면 4건 정도 됩니다. 미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네. 이렇게 하면 거의 4건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사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50대 산부인과 의사분인데 마이애미에 계신 본인이 기저질환은 없어요. 그리고 복용하는 약도 없는데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일단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일단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일 정도 되면은 피부 하에서 출혈이 일단 보이는데 나중에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은 뇌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중환자 병실에 있다가 16일째 되는 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해서 부작용 때문에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 보건당국에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직접적인 사인인지 아닌지 또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좀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호주 과학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이게 효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런데 이게 주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예. 언론에서는 항상 이제 100% 의견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80%는 안전하다라고 해도 20%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의견에 주목해가지고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더 부각이 되죠, 그리고. 네, 근데 이제 호주의 사례가 딱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호주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영연방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연방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 영국 식약처의 승인 결과를 참고해가지고 승인을 지금 내려고 하는데 그 승인을 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일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학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여태까지 공개한 임상시험 결과만 놓고 봐서는 효과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더 데이터가 공개된 다음에서야 승인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일부 의견을 제시한 과학자들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저는 호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호주 역시 여러 가지 백신들을 확보를 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5,300만 회분, 그러니까 약 2,300만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분량으로 가장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기하면은 호주도 이제 백신 접종 차질이 생기는군요.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그 주류 의견은 네네.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죠.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